네. 지난 시간 이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어는 문학의 본질 단원, 문학의 미적 기능, 문학이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로 된 예술품이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그 문학의 미를 알기 위해서 지금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입니다. 개인의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성격은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이라 했는데 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언어를 아주 아름답게 갈고 다듬은 그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모란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생의 보람,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징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낭만적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아주 낭만적으로 잘 드러내서 낭만적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제재는 모란이고 주제는 모란에 대한, 즉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다. 또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지의식을 강조했다. 우리 이 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매우 유사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고, 수미상관 기능 세 가지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반복을 통한 주제의식 강조,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역설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 부분이 역설이죠. 도치는 나는 기다리겠다 찬란한 슬픔의 보물, 하겠다 무엇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도치입니다. 자, 일단 역설 먼저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포함하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찬란하다는 내용과 슬픔이라는 내용이 모순된다. 하지만 봄에 모란이 피는 어떤 기쁨과 모란이 져서 슬픈 그런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잘 묘사된 그러한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시의 어조와 관련됐는데, 특징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뭐뭐 있을 테요, 그 다음 잠길 테요, 그 다음 무옵내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어떤 지시적인 언어 표현하고 다르게 어감이 매우 부드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재 구조를 보면 1, 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고, 3에서 10행은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과 상실감을 드러냈고, 11에서 12행은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었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고, 져서 슬펐고, 다시 기다렸다. 다시 슬프겠죠. 다시 기다리겠죠. 여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이 시 이제 이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 학습활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화자에게 모란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자. 학습활동 14페이지입니다. 1번의 지금 내용 정리는 결국 이 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는 건데, 앞에서 했는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 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고, 3에서 10행은 모란이 져서 슬펐다. 슬픔과 상실감을 드러냈다. 11에서 12행은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 화자에게 모란의 의미란
절대적인 가치, 간절한 소망의 대상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 1번 됐죠? 넘어갑니다. 학습활동 2번인데요.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에 어떤 요인들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자, 이 작품의 운율 형성에 기여하는 것들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은 리을 테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우리 있을 테오, 잠길 테오, 리을 테오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율을 형성하는 기여하고 있다.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이었다.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했다. 자, 모란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적었고, 세 번째 수미상관도 일종의 반복이죠.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 또는 운율을 형성했다. 다음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했다. 우리 의미상 세 부분 나눴지만 두 행끼리도 이렇게 묶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기다리겠다. 하나,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 서름에 잠기겠다. 하루 묻었던 날 시들어 버렸다. 자취도 없어지고 내 보람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두 행씩 우리가 이제 뭐 시행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니을, 리을, 니음, 이응의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했다. 이게 이제 울림 소리인데, 니음, 미음, 이응은 비음이죠. 리을은 유음입니다. 우리 국어 문법 안에서 우리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가 울림소리입니다.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어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했다. 울림소리가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모란이라고 한번 적어보면 모, 미음이죠. 오, 모의 오는 모음이죠. 모음은 다 울림소리예요. 란 할 때 리을, 그 다음에 받침 니은 이거 다 울림소리죠. 모란이라는 말 자체가 울림소리예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2번인데요. 2-2번인데요. 화자가 다음과 같은 모순된 감정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도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찬란한 슬픔에 이 화자가 모순된 감정을 보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봄의 이중적인 속성 때문이죠.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이다. 그래서 복합된 감정이 이 시구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경험.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경험이니까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이 학생 나는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걱정, 불안도 느꼈다. 새 학기에 주로 갖는 그러한 감정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계약 했으면 좋겠고 또 계약이 되면 또 막상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 이제 인간의 감정이 이처럼 두 가지 감정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표현으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감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이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어딘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이 부분. 스님도 이제 예전에 뭐 사랑을 해봤겠죠. 근데 뭐 짝사랑을 했을 때 그 여학생이 나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실패한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 인생은 뭔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서 각자에게 의미 있거나 아름다운 어떤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뭐 이 친구는 이런 어조에서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옵내다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다음 두 번째, 뚝뚝이라는 표현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생동감 있고 감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 친구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각자 다 아름답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각자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 15페이지 감상다지기 부분인데, 감상다지기에서는 지금 피천득의 은전한입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나온 이유가 3번의 학습활동 읽어보면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과 서술 방식 면에서 살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원이 문학의 미적 기능이니까 또 수필에서의 아름다움을 한번 내용과 서술 방식으로 나눠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한 학습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 잘 생각하고 학습 활동, 문학의 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학습 목표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피천득의 은전 한입인데 옆에 참고 자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작품은 오랜 노력 끝에 은전 한 입을 얻고 기뻐하는 거지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집착, 성취의 기쁨 등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나오는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집착, 욕망, 성취의 기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가 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이 달아난다.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우리 일단 이렇게 수필이라는 점, 그걸 먼저 생각을 한다면 수필이 어떤 갈래입니까? 우리 이 피천득 수필인데요. 피천득은 수필가로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1910년에 태어나서 2007년도 이제 타계하셨는데 주로 이제 수필가로서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어렵게 쓰지 않고 그 일상생활에서 느낀 그 경험을 아주 진솔하게 그려내면서 인간에게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성과 관련된 것들을 매우 예리하게 포착해서 감동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수필가입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 혹시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 보면 뭐 내용 이런 거였죠. 한 집안의 가장이 그 차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내에게 가져다 줄 다듬이용 방망이를 그 역전 앞에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 맡기죠. 그래서 깎아달라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방망이를 계속 깎습니다. 그런데 기차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방망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차 타야 된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밥이 뜸이 들어야지 밥이 익지 재촉한다고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깎던 방망이를 계속 깎죠.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빨리 하고 줘버리고 싶을 텐데 일을. 근데 이제 정성 들여서 계속 깎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이가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 방망이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 그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다듬이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 다듬이 방망이 참 좋다.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거 요즘에 구하기 힘들다. 그제서 이제 느끼죠. 그분이 장인 정신의 소유자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의 어떤 장인 정신에 관련된 수필을 매우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방망이 가든 여인이었죠. 이런 것이 이제 비천득 수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경험이 나오죠. 그래서 수필은 작가 경험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경험한 내용과 그 경험에서 깨달은 삶의 교훈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필을 정리할 때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험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는 결국 수필가 자신입니다. 우리 수필에서는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 이 거지를 봤죠. 이 거지가 수필의 어떤 제지가 되겠죠. 이 거지가 은행을 다니면서 은전 한 입을 얻어서 그 은전이 진짜인지 그 은행마다 다니면서 이게 진짜 은전인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지에게 호기심을 느꼈죠.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을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달아나기를 요구했다. 왜 달아나려고 했을까요? 네, 이 인점을 빼앗길까봐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안심시키죠.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짤을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각전. 여기 나옵니다. 각전. 예전에 1전이나 10전 따위의 잔돈입니다. 이거 잔돈이에요. 잔돈 한 입 받아본 적이 없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 쉽지 않다. 동전이 뭐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각전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습니다. 자, 한 푼 한 푼을 얻어서 그 모여가지고 몇 입이 됩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립을 각전니까 바꿨다. 그러면 엄청난 과정이 있었겠죠. 각전이 바꿨다. 1억이를 6번 해서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각전을 6립을 이 귀한 다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이라고 했습니다. 다양. 이 다양을 쌤이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다양 한 푼을 갖게 됐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는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라고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수필이. 이건 선생님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양이 뭐냐? 자, 다양은 은전 한 입인데, 은전 한 입은 이 거지에게 뭡니까? 그렇죠. 삶의 목적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려고 했던 삶의 목적이다. 즉 소망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인간의 물욕이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집념이다. 즉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다양한 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가 다양하게 이제 드러나겠죠. 왜 그럴까요? 작가가 마지막에 아무 논평이 없습니다. 맞죠? 마지막에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끝나고 뒤에 작가가 나는 그 거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라는 내용이 없죠. 그렇게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 독자 스스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그 은전 한 입 얻기 위해서 참 인간은 위대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다니. 인간은 집념의 산물이야. 집념의 상징이야. 인간은. 근데 또 나쁘게 생각하면 저 돈 한 푼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게 저 인간이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어떤 그 감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은전 한입입니다. 자, 근데 제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은전 한입 피천득 수필, 갈래 경수필, 서사주 수필. 자, 경수필은 이제 중수필과 다르게 좀 가벼운 수필. 그래서 그 분량이나 어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겁거나 길거나 하지 않는 그런 경수필이다. 서사조 수필.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지가 등장하고 거지와 있었던 그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다. 서사조 수필. 성격은 서사적이고 해상적이고 내가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니까. 그 다음 체험적, 스스로의 체험. 수필은 작가 체험의 문학. 자, 그 다음 극적이다.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거지가 하는 말 자체가 매우 극적이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극적으로 끝났어요. 제재는 은전 한입이고 주제는 아까 그 다양한 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좋게 본다면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그 성취의 기쁨으로 볼 수 있겠고, 또 나쁘게 본다면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 집착에 대한 연민. 작가가 무슨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가가 혀를 찼을 것이다.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게 작가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거지에 대한 연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좋게 보느냐,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담담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서술했다라는 점, 그 다음 줄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한편의 꽁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 끝부분에서 논평이나 설명을 생략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죠. 주관적 시선 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담담하게 그냥 서술하니까 이 말이 결국 이제 논평을 자제하고 그 결과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사적인 수필이라는 뜻이고 줄거리를 갖추고 있고 한편의 꽁트, 꽁트가 프랑스어로 아주 그 구조가 단순한 짧은 이야기를 꽁트라 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꽁트처럼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내용과 서술 방식 면에서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어떻게 이 작품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거지의 모습에서 그 거지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위대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에게는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쓴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을 주었다. 그 내용에서 얻어지는 어떤 감동, 그 아름다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술 방식 면에서는 거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객관성 확보했고 거지의 말로 글을 끝맺음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런 것들이 서술 방식에서의 어떤 효과, 또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문학 작품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윤동주의 서시를 읽었다 하면 내용면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려고 했던 윤동주의 그 삶의 의지가 잘 드러났다. 너무 감동적이야. 아름다워. 그 사람의 철학이 아름다워. 서시 보면 하늘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ip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나오니까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다. 참 대단하다. 그 사람의 삶의 철학, 인간성에서 오는 아름다움. 서술 방식은 죽는 날까지 하늘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ip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은 이제 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양심의 표상, 뭐 상징을 잘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표현 기법 면에서 서술 방식 면에서 글씨의 아름다움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작품에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감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문학은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자, 16페이지에 일단 감상을 마치며 감상의 정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란이 비기까지는 모란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래한 순수 서정시이다. 수미상관의 구조, 또 이 작품에서의 봄은 아름다움이죠. 소망으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어나는 순간. 화자는 봄을 기다리며 모란이 피기를 소망한다. 그 모란이 지면 상실감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화자는 다시 봄을 기다린다. 순환구조. 이처럼 이 작품은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요리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감정 어떤 겁니까? 꽃을 보면 기쁘고 꽃을 기다리고 지면 슬프고 또다시 꽃을 기다리는 것.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모란이 피는 봄은 찬란한 계절이지만 그 찬란한 계절은 유한하며 화자는 그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렇죠. 그 꽃이 피는 봄은 찬란하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쉬움을 느낀다. 꽃이 왜 아름답냐라고 물어본다면 언젠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세상에 무한한 것은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유한하면 오히려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러한 하자의 인식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김영랑의 작품 세계. 자, 김영랑 대표적 시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시인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슬픔과 한, 상실감과 좌절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것은 개인적 삶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상적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식민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추측된다. 우리가 이제 모란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이유가 또 넓게 본다면 식민지 시대적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시대와 관련해서 본다면 그러면 이 모란은 결국 화자가 바라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 의미를 넣는다면 아마 이 모란은 어떤 조국의 독립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날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순수 서정시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크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음악성을 지닌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운율, 그 다음에 시어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살려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의 특성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모란이 피기까지만 해도 잘 나타냈으며 특히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구절은 그의 미의식이 효과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김영랑의 시 하나 또 본다면 선생님 저거 아까 처음에 1차 시 때 잠깐 읽었는데 이건 보세요.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란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이 봄에 돌담 옆을 걸어가면서 그 봄의 싱그러움을 한껏 느끼면서 걸어가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떠오르죠. 이런 어떤 순수 서정시, 아름다운 어떤 서정의 세계를 잘 드러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샘물, 햇발, 이런 것들, 돌담, 풀 이런 것들 다 이제 유음, 비음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운율도 잘 살렸다. 지금 보면 아주 율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시를 썼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읽어보기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제 작가와 관련해서 우리 이 문학 교과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작품과 연결을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작가가 쓴 또 다른 작품 이렇게 엮어도 되겠고, 또 표현이 비슷한 작품 이렇게 묶어도 되겠고. 자, 작가가 쓴 다른 작품 독을 차고 한번 볼까요? 독을 차고.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를 표현하시다. 작품의 주제와 하자의 태도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김영남 하면 순수 서정시인데 지금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시가 또 있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독을 차고.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독 차고 살아간다. 좀 이상한 사람이네. 벌써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려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하자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못하느냐고. 누가 한 말입니까? 친구가 한 말이죠. 친구가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고 하면서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 독 안 차고 살아도 니하고 내하고 죽고 억만 세대가 뒤로 흘러가면 이 땅조차도 모질라져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지금 네가 독 차고 살아가서 무슨 좋은 점이 있노? 독 차고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허무하단 말이지. 독 차고 살지 마라. 그런데 이제 화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내 세상에 태어났으면 원망을 고군에 언하르고 있었던가. 이 세상은 일제강점기겠죠. 허무한디. 허나 허무한 거 맞다. 근데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고 찌끼우고 할 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의 또 자기 신세가 이리승냥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승냥이 뭐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제가 나를 노리기 때문에 내가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움은 건지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결국 내가 독을 차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제로부터. 그래서 이 외로운 혼이라고 자신의 양심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김영랑의 순수 서정시하고는 좀 다르죠. 사뭇. 그래서 이런 시도 있었다. 김영랑은 또 실제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서정시만 쓴 건 아니었다라고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순수 서정시하고 좀 다른 김영랑의 독을 차고를 받고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 면에서는 달, 포도, 잎사귀, 장만영의 시하고도 연결시켰는데 이 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이 벌레 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벌레가 오는 아주 옛날 풍경의 그런 뜰입니다. 거기에 달밤이에요. 달이 이제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그 달밤에 이 달은 과일보다도 향그럽다. 달도 둥글고 과일도 둥그니까 거기서 연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겠죠. 그리고 그 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상상에 빠졌습니다. 매우 낭만적인 상황이네요. 3년 가보겠습니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자, 푸른 가을 달밤입니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있는다. 자, 그 뜰에 포도가 있습니다. 그 포도 알맹이에 달빛이 하얗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확장되었죠. 보다 그 시어가 확장되어서 그 달밤에 포도가 익어가는 그런 달밤입니다. 마지막 연가입니다. 순이 포도농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그래서 포도농쿨 밑에 어린 잎새가 달빛에 젖어 호젓하다. 호젓하다는 말은 좀 외롭단 말인데 하여튼 그런 달밤에 아주 서정적인 장면을 매우 감동적으로 드러낸 시가 바로 달, 포도, 잎사귀입니다.
매우 낭만적인 시가 되겠죠. 낭만적인 달밤의 풍경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에 순수 서정시로서 표현의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김영랑의 시와 조금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서 아마 이 교과서에서는 엮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순수 서정시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어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학은 아름다운 언어로 된 예술품이다. 그래서 문학의 미적 기능, 우리가 문학에서의 내용이든 형식이든 거기서 오는 미를 바탕으로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